우리 한반도가 겪었던 설마 500ppm을 넘겠어? 하지만 400ppm 넘었잖아? 탄소 중립을 실현하면 우리에게 평화가 다가올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진규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들의 시민들이 살고 있을 도시의 기후와 환경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기후변화라고 하면 음모론 이런 것도 굉장히 있었고요. 100명 중에 95명의 기후과학자가 인류가 배출하는 화석연료 때문에 지구온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많이 믿고 계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조금 더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기후변화라는 말 대신에 기후위기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인용하는 시 중에 이제 김춘수라는 작가의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꽃이라는 거 이름을 부르기 전과 후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말 대신에 기후위기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는 기후가 변해서 생기는 문제로 인한 재난의 관점을 들여다봐야 하고요. 그것은 자연재난이면서 인재라는 말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여름에 우리나라에 왔던 비는 심지어는 5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아주 많은 비가 왔습니다. 보통 서해 시설물이라는 게 100년에서 200년 정도 내릴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는데 500년 정도라고 하는 건 대비할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재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곳이 사실은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모든 에너지와 식량과 물이 모여서 사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고요. 홍수가 나면 뭔가 어딘가로 물을 보내면 되고요. 가뭄이 들면 물을 끌어오면 됩니다. 그런 재난의 측면에서 들여다봤을 때 도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저희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공학적으로 사회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열심히 또 매달려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만 년 전에 있었던 신석기 혁명이 시작이 사실 도시의 시작이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는 그 나라의 90% 사람이 살았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현재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의 인구 밀도는 또 어마어마하고요. 건물의 수명이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의 건물과 매우 비교해서 수명이 짧습니다. 전체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문제와 각자 살고 있는 뉴욕, 도쿄, 서울, 부산, 대전 어디든 기후변화에 반응하는 정도는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매우 개별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시 열섬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 도시 아닌 지역보다 온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시에서 배출하는 인공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공열은 뭐냐 하면은 에어컨을 틀었을 때 실외기 옆에 가면 뜨겁죠. 그렇게 인공적으로 배출되는 열입니다. 그 다음에 아스팔트 또는 녹지, 흙이 없기 때문에 물이 빨리 증발하게 되고요. 물이 없으면 온도가 떨어지는 것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건물인데요. 건물 자체가 햇빛으로 온도가 뜨거워졌다가 밤에 열기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열섬 효과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낮 최고 기온은 도시가 아닌 곳과 비슷한데 밤에 일최저 기온은 굉장히 높아지는 열대야가 많이 생기는 특징적인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도시 열섬이 사실은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도시 기후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나무를 많이 심으면 기온이 낮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나무가 있는 곳이 보통 산이고요. 산은 기본적으로 평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곳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은 내려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나무가 있는 곳이 대부분 산이기 때문에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무가 없어도 기온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무의 효과인지 산에 올라가서 고도가 올라가 내려간 효과인지 구별할 수가 없고요. 나무가 햇빛을 차단했기 때문에 나무가 햇빛을 흡수해서 나무가 기온을 올리기도 합니다. 증산을 통해서 온도를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증발이 일어나면은 습도가 올라가게 되고, 습도가 올라가면 불쾌지수가 올라가게 되고요. 불쾌지수가 올라가면 에어컨 사용에 의해서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게 되고,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피톤치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 피톤치드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 배기가스를 만나면 오존을 만들어냅니다. 오존을 만들어내면 굉장히 심각한 대기 오염물이 되고요. 오존의 경우에는 미세먼지와 달라서 마스크를 써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나무를 심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양한 복합 재난 문제를 한꺼번에 고려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DP로 대표되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폭염의 강도하고도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가로축이 기온이고요. 세로축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전기 사용량입니다. 약간 찌그러진 V자, 부메랑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잘 보시면 한 20도에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전력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20도 이하에서는 온도가 내려갈수록 전력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도 이상 되면은 냉방 수요라고 해서 에어컨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증가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20도 미만에서는 난방 수요에 의해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30도 이상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기온이 1도 정도 올라가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 1기가 더 필요합니다.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구 온도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온도가 올라간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서울의 기온이 모두 똑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의 기온은 모두 다르죠. 예를 들면 기온이라는 게 높이별로 다르거든요. 제 눈높이인가, 건물의 옥상에서 재는가, 에어컨 실외기 옆에서 재는가 다 다른데, 그런 어떤 효과를 일부 배제했을 때 서울의 기온 분포가 대략 저런 분포를 갖고 있고요. 보시면 서울의 서남권과 동남권의 기온이 매우 높은 걸 알 수 있고요. 건물이 매우 높고 밀집한 곳일수록 온도가 높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열섬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게 건물의 구조와 배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 그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그 미세먼지나 오존 같은 대기 오염이 사실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와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기후 변화를 줄이는 효과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블랙 카본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검댕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 같습니다. 하얀 옷 입고 가면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검게 바뀌는 뭐 그런 건데요. 그게 햇빛을 반사시키거든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땅에 도달하지 않고 반사시키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존은 좀 문제가 좀 복잡한데요. 성층권이라는 게 있고 대륙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대륙권이고요. 대륙권은 한 고도가 한 10k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내보낸 어떤 오염 물질이 섞이는 곳은 한 1-2k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성층권에 있는 오존은 기후학적으로 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연관들이 있어서, 왜냐하면 오존이 있어서 거기에 기온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구 온난화 효과 중에 하나가 대륙권의 기온을 올리고 성층권의 기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은 성층권 오존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륙권의 기후 변화가 이 오존 생성을 많이 하게 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고, 그게 이 대륙권에서 특히 사람이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곳에서 오존이 만들어지면은 그거는 우리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오존을 만들어내는 원인 물질들, 그런 물질들에 대한 연구, 이런 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 나 그냥 우리 집 있는 데만 좀 적응하고 살겠다, 전체 도시를 적응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조금씩 해결책이 다르고요. 지금 제일 많이 시도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그린 인프라라고 해서 도시 안에 있는 작은 연못이나 나무를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그게 쿨루프라고 해서 일종의 건물을 거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햇빛을 다 그냥 다시
저 하늘로 날려보내는 방식, 도시 열섬 효과가 줄어들 테니까요. 그다음에 당연히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줄이기 위한 다양한 것들을 또 할 수도 있죠. 소위 말하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전 세계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은 없고요. 각각의 방법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는 좀 하고 있습니다. 이퀴티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동등하다는 느낌을 벗어나는 어떤 건데요. 아무래도 취약층이 있죠. 기후변화에 폭염에 취약한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최근에 발표된 OECD 보고서를 보면 그런 대책이 우리나라 도시가 좀 순위가 낮습니다. 네, 약간 뭐 탄소 중립. 네, 이거만 계속 하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기후변화 완화라는 게 탄소 중립과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적응의 관점에서 그런 취약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공동체 단위로 또는 교육이나 정보 시스템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서 네. 온실가스 배출원이 도시에 집중이 돼서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화 자체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하는 요인인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외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더 모여 살면 살수록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게 온실가스 배출 입장에서도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사회 경제적 구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뭐 자동차는 전기차인지, 난방도 뭐 도시가스를 쓰는지. 도시가스가 사실 메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조하고 다 연관돼 있고요. 그래서 전체 도시 차원에서 1인당 배출량은 어떻게 될 거냐. 탄소 발자국이라는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뭐 건물 배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 건지가. 똑같은 건물을 지어도요, 높게 건물을 하나 짓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낮은 건물을 일정하게 녹지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아주 펼쳐서 중간에 뭐 녹지하는 게 이런 게 가능한데요. 저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후학적 영향이 조금씩 다르고요. 건물의 표면을 저렇게 유리로 한 것과 유리로 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유리로 하지 않았을 때 석조 건물인지 나무 건물, 목조 건물인지, 그 다음에 전체 도시를 바라보면 이게 실제로 이제 캐나다에서 시도하려고 했던 건데,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이겠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겨울철에 되게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바람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는 도시, 이런 것들이 배치가 다 다른 거죠. 지금 보시면 똑같이처럼 보이지만 세 개가 다 다르거든요. 기후 민감 도시라고 해서 기후적 문제에 조금 더 민감하고 조금 더 살기 편하게 지을 수 있도록 도시 배치 자체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하나하나 배치도 다르고요. 이제 환경영향 평가라는 게 있고요. 어떤 면적 이상의 지역을 개발하게 될 때 미치게 되는 환경영향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한계인 게요. 아주 작은 면적을 개발해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사실 거의 영향이 없거든요. 근데 5년 있다가 그 옆을 또 똑같이 개발해요. 그게 쌓여서 넓은 면적이 되면은 굉장히 큰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의 어떤 평가 방법으로는 그 제한하거나 이런 게 서제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년에는 이제 그 환경영향 평가 말고 기후영향 평가라는 거를 법으로 하게 될 텐데, 그 대규모 어떤 영향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폭염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도시 건물 배치 자체는 뭔가, 단순하게 그냥 아파트 단지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것,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